방송사 하나가 단돈 206억을 못 갚고 법정 관리까지 갔습니다. 이 소식에 다들 똑같이 말하죠. 중국 자본이 먹어치운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럴듯한 용의자한테는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3개나 있습니다. 범인을 잘못 지목하면 진짜 범인은 그 틈에 유유히 빠져나가거든요. 오늘 저는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민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둘째, 왜 이런 함정이 자꾸만 반복되는지. 셋째,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방송, 그리고 여러분이 내는 세금의 문제인지. 자, 지금부터 함께 그 거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건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거대한 방송사가 단돈 206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2026년 6월 12일의 일입니다. 206억이라는 숫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작은 돈입니다. 이 방송사가 한때 받아온 돈은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분의 1도 안 되는 206억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4천억을 끌어오던 거인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수준의 돈을 못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206억은 두 덩어리였습니다. 한쪽이 56억, 다른 쪽이 150억이었죠. 만기가 돌아온 빚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쉽게 말해 만기 빚을 제 날짜에 못 갚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못 갚자 신용등급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 평가사는 BBB에서 CCC로 내렸습니다. 또 다른 평가사도 BBB에서 BB로 끌어내렸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BBB에서 CCC까지는 무려 6계단을 한 번에 미끄러진 겁니다. 등급의 뜻을 풀어보면 더 와닿습니다. 그럭저럭 믿을만 하다 해서 떼일 위험이 크다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사흘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이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혼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그룹의 5곳이 함께 신청서를 냈습니다. 방송사와 지주회사, 콘텐츠 회사, 영화관 회사까지 줄줄이 들어갔죠. 개국한 지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묶었습니다. 임직원이 쓰던 법인카드까지 멈춰 세웠죠.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4천억을 굴리던 회사입니다. 그런 거인이 겨우 206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받을 땐 4천억, 갚을 땐 그 20분의 1도 안 되는 돈에서 멈춘 거예요. 이 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이렇게 한순간에 주저앉을 때는 어딘가 다른 이유가 숨어있는 법이거든요. 이 황당한 낙차를 보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실제로 JTBC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2020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JTBC 스튜디오, 지금의 SLL 중앙이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새 주주를 받아 돈을 끌어온 거예요. 이 4천억 중에 3천억은 국내 프랙시스 캐피탈이 됐습니다. 나머지 1천억을 중국 텐센트가 넣었어요. 지분으로는 7.2%였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멀쩡한 회사에 중국 돈 1천억이 꽂혔고 그 회사가 6년 뒤 법정 관리에 갔다.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럴듯한 용의자한테는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3개나 있습니다. 형사가 신문하듯이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리바이, 그 돈은 뉴스를 만드는 보도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텐센트가 1천억을 넣은 곳은 드라마를 찍는 자회사였어요. 우리가 아는 JTBC 뉴스, 그 보도국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에 돈이 들어간 겁니다. 텐센트가 산 건 드라마 사업의 미래였지 앵커의 마이크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알리바이, 설령 욕심이 있었어도 뉴스를 장악하는 통로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방송법이 외국 자본의 손을 묶어두거든요. 종합편성 채널은 외국 자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이 최대 20%입니다. 뉴스만 하는 보도 전문 채널은 10%, 지상파는 외국 돈이 아예 들어올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이 한국 뉴스의 핸들을 잡는 길을 법이 처음부터 잠가둔 겁니다. 텐센트 지분 7.2%로는 뉴스 한 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알리바이,
텐센트가 받은 주식은 보통주가 아니라 전환 우선주였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속내는 단순합니다.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바꿔 차익을 챙기고 그 전까지는 배당을 먼저 받는 조건부 투자예요. 경영을 휘두르려는 게 아니라 돈을 불리려는 재무적 투자입니다. 텐센트는 넷마블에도, 크래프톤에도, SM엔터에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넣었습니다. 경영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오를 만한 곳에 베팅한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를 끼고 옆방에 들어온 거지 집주인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살림살이는 여전히 원래 주인이 쥐고 있었어요. 자, 정리해보죠. 돈은 보도국이 아니라 드라마로 갔고, 뉴스 장악은 법으로 막혀있고, 투자 성격은 차익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알리바이 셋이 다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범인을 잘못 지목하면 진짜 범인은 그 틈에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중국만 노려보는 동안에 말이죠. 용의자는 풀려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방송사를 벼랑 끝으로 밀었을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중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거인을 벼랑 끝으로 민 건 바깥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거울 속에 있었어요. 6년 전 이 회사가 스스로 사인한 계약서 한 장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시간을 2019년 6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한국 방송가에는 오랜 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방송사들이 돈을 모아 올림픽 중계권을 같이 사는 공동구매입니다. 혼자 사면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여럿이 모이면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요. 수십 년간 그렇게 같이 샀습니다. 그런데 JTBC는 그 공동구매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저은 거죠. 그러고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올림픽 4번을 독점한다. 여기에 월드컵 2번까지 얹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시죠? 총액 약 5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습니다. 7천억이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그 회사의 덩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JTBC는 개국 9년 차였습니다. 연 매출은 3억 달러 남짓이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 해 버는 돈이 3억 달러인데 5억 달러짜리 권리를 산 겁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매출의 절반이 넘는 돈을 한 장의 계약서에 통째로 베팅한 거예요.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미래의 권리 하나에 2,500만 원을 한 번에 거는 겁니다. 그것도 빚을 끼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믿었거든요. 올림픽과 월드컵은 온 국민이 봅니다. 광고가 붙고 가입자가 몰리고 채널의 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계산한 거죠. 남들 다 같이 사자는 공동구매를 마다하고 혼자 카드를 긁었습니다. 독점이니까요. 그 거위를 나 혼자 갖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위인 줄 알았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속을 열어보니 남은 건 빚띠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 7천억짜리 권리 중에서도 2026년 월드컵은 결국 혼자 다 주지 못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는 KBS와 함께 나누는 공동중계로 확정됐거든요. 혼자 다 가지려던 그 무리한 한 방이 결국 일부는 나눠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참고로 이 2026년 월드컵 중계권료만 약 1,870억 원입니다. 4년 전 카타르 대회보다 20% 가까이 더 비싸졌어요. 한번 단독으로 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르는 값이 계속 오릅니다. 이게 바로 무리한 베팅의 무서운 점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적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6년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 사인한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그 계약서가 회사를 무너뜨리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7천억이라는 그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 거인을 한 입씩 갉아먹어 들어갔을까요? 자, 이제 그 계약서가 회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7천억은 한 번에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대회마다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를 받아내는 곳이 SLL 중앙입니다. JTBC의 드라마와 콘텐츠를 만드는 자회사죠. 여기 장두가 어떻게 변했는지 숫자로 보면요.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보다 빌린 돈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2023년에 127%였습니다. 그게 2024년엔 177%로 뛰었습니다. 1년 만에 빌린 돈이 내 돈의 1.8배가 된 겁니다. 빚의 무게는 순차 입금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2021년엔 735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3월엔 2,840억입니다. 4년 만에 거의 4배로 불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굴러간 거죠. 그럼 회사는 돈을 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영업손실이 707억, 386억, 259억,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태가 멈추질 않았어요. 이러면 시장이 먼저 알아챕니다. 회사가 회사채로 300억을 빌리려고 시장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절반밖에 안 모였어요. 돈 빌려줄 사람들이 망설인 겁니다. 위험 신호를 본 거죠.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4천억을 받을 때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정해진 기한 안에 회사를 상장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돈을 회수하니까요. 그런데 적자가 이어지니 상장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2번 연기 끝에 2026년 3월 그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상장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 순간 투자자들의 인내심도 같이 끝났어요. 약속한 출구가 막히자 돈을 돌려달라는 압박이 청구서로 바뀐 겁니다. 만기 전세금을 이미 다른 데 묶어둔 집주인 처지가 된 거죠. 회사가 꺼낸 카드가 사옥 매각입니다. 상암 사옥과 일산 스튜디오까지 건물 3채를 약 5,500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팔고 나서 10년 동안 그 건물에 새 들어 삽니다.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요. 내 집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고 바로 그 집에 도로 월세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당장 목돈은 생기지만 다달이 임대료가 나갑니다. 자기 집을 남의 집으로 만든 셈이에요. 그런데 7천억을 부은 그 권리 제대로 쓰기라도 했을까요?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밀라노 동계올림픽입니다. JTBC가 단독으로 중계했어요. 7천억짜리 권리의 첫 무대였습니다. 개회식 시청률이 1.8%였습니다. 비교해볼까요? 2024년 파리올림픽 때 지상파 3곳을 다 합치면 3.0%였어요. 더 거슬러 2022년 베이징 개막식은 9.9%였습니다. 베이징의 5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은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밀라노는 한국과 8시간 차이가 납니다. 주요 경기가 죄다 새벽에 열렸어요. 게다가 온라인 중계는 하나의 플랫폼에 몰아넣었습니다. 여러 채널로 퍼져나갈 길을 스스로 좁힌 거예요. 가장 뼈아픈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최가온 선수가 90.25점을 받았어요. 한국이 설상 종목에서 따낸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모두가 봐야 할 역사적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JTBC 본 채널은 쇼트트랙을 틀고 있었습니다. 금메달 장면은 어디로 갔을까요? 작은 서브 채널로 흘러갔습니다. 자막으로만 처리됐어요. 7천억을 주고 산 권리로 정작 가장 빛나는 장면을 놓친 겁니다. 황금알 거위인 줄 알고 산 권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 회사가 무리한 베팅을 했고 그 베팅이 장부를 갉아먹었고 끝내 건물까지 팔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JTBC 한 곳의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JTBC만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함정 앞에 다음 회사가 이미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왜 이런 함정이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답은 방송산업 전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 회당 수억에서 수십억이 듭니다. 그런데 광고 시장은 거꾸로 쪼그라들고 있어요. 만드는 돈은 치솟고 버는 돈은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 방송사는 바깥에서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자본에 손을 벌리는 거죠. 그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언젠가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JTBC가 바로 그 청구서에 깔린 겁니다. 중계권도 똑같은 함정이에요. 한 방송사가 공동구매를 박차고 혼자 사들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가격이 폭주합니다. 데이터 경제신문 분석을 보면 대회를 거칠 때마다 중계권 값이 100% 넘게 찝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비싸게 사면 그게 다음 협상의 바닥값이 됩니다. 다음엔 더 비싸게 부르는 거죠. 여기서 갈리는 게 있습니다. 쿠팡플레이나 티빙 같은 곳은 자기 구독료라는 다른 수익원이 있어요. 그래서 비싼 값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만 매달리는 지상파와 종편은 못 따라갑니다. 출발선부터 다른 달리기인 셈이죠. 결국 무리한 네팅 아니면 포기, 둘 중 하나로 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국 이야기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해 하나를 풀기 위해서요. 텐센트는 JTBC만 건드린 게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 곳곳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게임사 넷마블 지분 17.5%, 크래프톤 13.7%를 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엔 SM 엔터테인먼트 지분도 9.66% 사들여 카카오 다음 2대 주주가 됐죠. 여러분이 즐기는 게임, 드라마, K-팝, 곳곳에 같은 자본 한 곳이 닿아 있는 겁니다. 무섭게 들리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해야 합니다. 이건 차익을 노린 투자이지 경영장악이 아니에요. 잘 되면 주식으로 바꿔 차익을 챙기려는 돈입니다. 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돈이 아닙니다. 공포만 키우면 진짜 문제를 놓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자본의 국적이 아니라 그 부조거든요. 자, 이제 진짜 여러분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말이죠. 지금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에요. 보편적 시청권, 쉽게 말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는 누구나 공짜로 볼 권리를 말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방위,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 다만 본회의 최종 통과는 아직입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국민적 관심 경기는 지상파 한 곳 이상이 반드시 실시간 중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다시 팔도록 재판매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좋은 취지죠?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이미 독점권을 사버린 JTBC 때문이에요. 7천억을 베팅한 JTBC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JTBC는 비싸게 산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되팔게 됩니다. 투자 실패를 법으로 떠받치는 모양이 되죠? 그 부담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공영방송을 거쳐 여러분이 내는 수신료와 세금으로 흘러갑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옆집이 무리하게 빚내서 망했는데 그 빚을 동매가 나눠 갖자는 격이죠. 그렇다고 법을 안 만들면요. 이번엔 여러분이 경기를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은 JTBC와 KBS 두 군만 공동 중계하기로 했어요. MBC와 SBS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사는 협상이 결렬돼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선택지가 좁아진 거죠. 보고 싶어도 평소 보던 채널에선 못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청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피파는 중국에 파는 월드컵 중계권 값을 무려 80%나 깎아줬습니다. 원래 3억 달러를 부르던 걸 6천만 달러까지 내렸어요. 우리 돈으로 4,500억에서 900억으로요. 인구 14억 대국인데 왜일까요? 중국이 본선에 떨어졌고 미국 개최라 시차도 최대 15시간이거든요. 사람 14억 명이 있어도 광고 가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헐값이 되는 겁니다. 냉정한 시장 논리죠. 반대로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국민적 경기를 무료 지상파가 의무로 중계하도록 법으로 묶었습니다. 이걸 리스티드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2024년엔 이 보호망을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넓혔어요. 한 회사의 무리한 베팅에 국민의 시청권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참고할 모범 답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중국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죠. 돈은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로 갔고 법이 장악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6년 전 JTBC가 스스로 사인한 7천억짜리 계약서였죠. 그리고 그 뒤엔
무리한 베팅으로 회사를 내모는 방송산업의 구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무리한 베팅의 청구서가 보편적 시청권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날아온다는 겁니다. 영상 시작에서 제가 거울 속을 들여다보자고 했죠. 이제 그 거울에 누가 비치는지 보이실 겁니다. 진짜 범인은 바깥의 거대한 적이 아니라 스스로 카드를 긁은 자신과 그걸 부추긴 구조였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사인한 그 계약서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회사의 무리한 베팅 실패를 우리 세금으로 메우는데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만 싸면 무조건 이득일까요? 중국 배를 그 가격에 산 선주들은 5년 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배를 가진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배가 20% 싸면 당연히 남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선주가 아낀 그 돈이 연료비로, 수리비로, 헐값이 된 중고가로 어떻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오는지 한 척 단위로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싼 게 재앙이라는 공식이 왜 여러분의 지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2척 중 1척 이상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 해 전 세계 세배 주문 가운데 중국이 가져간 게 약 74%입니다. 영국의 조선 분석기관 클락슨이 집계한 수치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 짓는 배 10척 중에 7척 넘게 중국이 도장을 받아갔다는 뜻입니다. 한두 해 반짝한 것도 아니에요. 무려 5년 연속 세계 1위였습니다. 주문받은 물량도 실제 만들어낸 양도 전부 1등. 양으로만 따지면 한국도 일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정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같은 배를 한국보다 20에서 35%나 싸게 불렀거든요. 그냥 운 좋게 싼 게 아닙니다. 싼 인건비에 정부가 얹어주는 보조금, 거기에 국유은행이 헐값으로 빌려주는 대출까지 전부 합쳐진 가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작정하고 등을 떠밀어 만든 값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선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한 척 값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똑같아 보이는 배를 8천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단번에 2천만 원이 굳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트에서 1+1 붙어 있으면 손이 먼저 가고 중고차 보러 가면 같은 연식 중에 제일 싼 매물부터 눈이 가거든요. 그 마음, 100억대 배 앞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액수가 크니까 할인의 유혹은 몇 배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선주들이 너도 나도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계약서에 줄줄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들 똑같이 믿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거든요. 싸게 사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그 싼 가격표가 사실은 영수증의 첫 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가격표, 그건 맨 윗줄 딱 한 줄이잖아요. 그 아래 깔려있는 숨은 비용들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야 슬그머니 청구되거든요. 그리고 선주들이 받아든 두 번째 청구서는 배가 멈추는 순간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싸게 샀는데 고장 좀 나면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동차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는 한 번 바다에 나가면 하루만 멈춰도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항구 사용료에 보험료에 화물 지연 배상까지 멈춰있는 그 순간에도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루 멈추면 수억이 그냥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고장 나는 게 곧 돈인 거죠. 그럼 이게 그냥 겁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2018년 중국에서 만든 LNG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세시 글래드스턴. 바다에 띄운 지 겨우 2년 만에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파푸아뉴기니까지 줄에 매달려 끌려갔습니다. 만든 지 2년 된 배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 같은 계열의 셋이 칭따오라는 배가 호주 글래드스턴 항에서 갑자기 전원이 나갔습니다. 항구 전체가 마비됐어요. 화가 난 호주 당국은 이 배에 180일, 그러니까 반년 동안 호주 바다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입항 금지를 때렸습니다. 싸게 산 배 한 척이 멀쩡한 항구를 멈춰 세우고 자기 자신은 반년간 발이 묶인 겁니다. 30% 싸게 산 중고차가 6개월 만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보험료는 2배로 뛴 셈이죠.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설계도면은 베낄 수 있어도 용접하는 손끝과 쇠를 다루는 열 처리 기술, 수십 년 쌓인 통질 관리 노하우는 복사가 안 되거든요. 이건 돈으로 단숨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불안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거대 기업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유회사 엑손모빌은 2025년 4월 중국에서 만들기로 했던 연료 공급선 주문을 아예 취소해버렸습니다. 위험한 다리는 건너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고장과 사고는 사실 눈에 보이는 청구서일 뿐이었습니다. 선주의 통장에서 진짜로 돈을 빼간 건 눈에 안 보이는 두 번째 청구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청구서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장 비용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처음에 20% 아꼈으면 길게 보면 남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총 소유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는 값에다가 쓰는 동안 들어가는 값을 전부 더한 겁니다. 배 한 척의 수명은 보통 25년에서 30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를 함께 사는 셈이죠. 그러니까 진짜 가격표는 사는 순간이 아니라 그 30년이 다 끝나야 찍히는 겁니다. 자, 그럼 1억짜리 배를 8천만 원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을 아꼈죠? 그런데 이 2천만 원이 어디로 새는지 한 줄씩 따라가 볼게요. 첫째, 연료비입니다. 엔진이 비효율적이면 같은 거리를 가도 기름을 더 먹습니다. 매년 운항할 때마다 조금씩 더 새어나가는 거죠. 1년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5년, 10년 쌓이면요, 처음 아낀 그 할인액을 슬그머니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비비와 수리비입니다. 앞서 봤듯이 잦은 고장은 곧 운항 정지입니다. 배가 항구에 묶여있는 동안에도 빚은 따박따박 이자를 받아갑니다. 셋째, 이게 결정타인데요. 되팔 때 가격입니다. 중국산 배는 중고시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산보다 크게 저평가됩니다. 싸게 산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뜻이죠. 30% 싸게 산 중고차가 막상 되팔려고 내놓으니 반값도 안 쳐주는 딱 그 상황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 한 척 만드는 원가의 20%에서 30%가 후판이라고 부르는 두꺼운 철강입니다. 그런데 배는 보통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계약합니다. 만약 짓는 도중에 철강값이 확 뛰면요, 그 손에는 고스란히 조선소가 떠왔습니다. 싸게 부르고 계약했는데 재료값이 올라 적자가 확정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싸게 산 게 맞을까요? 처음 아낀 돈을 운항 5년이면 연료비로 다 까먹습니다. 고장 날 때마다 또 까먹습니다. 그리고 되팔 땐 똥값입니다. 금리 2%에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변동금리가 5%로 뛰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분명 싸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내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싸게 산 게 아닙니다. 가장 비싸게 물린 겁니다. 싸게 부른 칼이 자기 발등을 찍은 그야말로 자승자박이죠. 그런데 2025년 선주들이 도저히 감당 못할 세 번째 청구서가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선주들이 받아든 세 번째 청구서는 이번엔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직접 보낸 통행료였거든요. 도대체 나라가 왜 남의 배장사에 끼어든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시점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새 수수료가 발효됐습니다. 중국산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돈을 더 내라는 규칙이었죠. 그런데 이게 첩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진 정액이 아니었습니다. 배의 무게, 그러니까 순톤수에 따라 매기는 방식이었거든요. 배가 클수록 통행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큰 배일수록 더 세게 두들겨 맞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중국이 직접 소유하고 굴리는 배는 순톤당 5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8년이면 순톤당 14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출발선이 3년 만에 거의 3배로 뛰는 거죠. 중국에서 만들기만 한 배도 봐주지 않습니다. 순톤당 18달러로 시작해 33달러까지 오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싸게 들어온 중국산 배가 미국 항구 앞에 설 때마다 회전문이 철컥 막아서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통행료를 뜯기니 처음에 아낀 20%가 다시 입구에서 새나가는 셈이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무려 100년이 넘은 법, 존스법입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단순합니다. 미국 안에서 짐을 나르는 배는 미국이 만든 배만 쓰라는 규칙이거든요. 쉽게 말해 미국 앞마당 운송에선 중국산이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림이 완성됩니다. 철반값이 뛰면 싸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중고로 되팔 땐 헐값이라 싸게 팔지도 못하죠. 고장이 잦으니 믿고 굴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회전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싸게 만들지도 싸게 팔지도 믿고 굴리지도 못하는 삼중자승자박이 완성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3번 돈을 빌려가 한 번도 안 갚은 큰아버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4번째엔 가족조차 지갑을 닫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값을 깎아줘도 아무도 사주질 않거든요. 중국이 가격으로 쌓은 1위가 결국 가격 빼곤 줄 게 없는 처지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배가 중국 항구에 들어올 때 똑같이 보복 통행료를 매겼거든요. 결국 두 나라가 서로의 항구 입구에서 멱살을 잡은 미-중 해양 패권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중국이 이렇게 입구마다 막혀놓친 그 어마어마한 일감과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돈은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갔거든요. 가격으로 이기는 싸움, 한국은 그걸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택했을까요? 비싸도 아무나 못 만드는 배, 친환경 배로 갈아탔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LNG선이에요. 영하 163도짜리 가스를 실어 나르는 기술난도 최상위 선박이죠. 쉽게 말하면 아무나 흉내 못 내는 명품인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선이 모두 16척이었습니다. 그중 한국이 14척을 가져갔어요. 클락슨 자료 기준입니다. 그럼 중국은 몇 척을 땄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한 척도 못 땄습니다. 16척 중에 0척이에요. 양으로 세계 1위라던 그 중국이 정작 제일 비싼 배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 겁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물량은 줄었는데 한국은 더 잘 벌었어요. 2025년 한국 조선 3사의 영업이익률이 나란히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점유율도 22%까지 올라왔고요. 한 해 전 17%에서 5계단 뛴 겁니다. 적게 만들고 더 많이 남긴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동네 다이소 100개가 남기는 돈보다 백화점 명품관 하나가 남기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싸게 100개 파는 가게와 비싸게 10개 파는 가게, 통장은 후자가 훨씬 두껍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비싸게 10개 파는 가게였던 거예요. 그런데 돈만 한국으로 온 게 아닙니다. 더 큰 게 따라왔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미국 해군정보국 자료를 보면요, 중국의 배 만드는 능력이 미국의 무려 232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이제 자기 군함 하나 제때 못 고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 거대한 미국이 어디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HD현대는 미국 해군 함정을 직접 정비하는 일을 따냈습니다.
2014년 8월 앨런 셰퍼드함을 시작으로 2026년 1월에는 세사르 차베스함까지 울산에서 송보게 됐어요. 남의 나라 군함을 우리 조선소가 고쳐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오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예 미국 안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의 통째로 사들였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산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고는 여기에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을 더 붓겠다고 했고요. 가격으로 밀려난 자리를 기술과 신뢰로 차지하러 들어간 셈이죠.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물량은 싸구려 쪽으로, 돈과 신뢰는 비싼 쪽으로 흘렀습니다. 싸게 많이 판 중국이 청구서에 묻히는 동안 비싸게 알짜만 판 한국은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만세로 끝내면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이 호황의 그늘에 우리가 미처 못 본 불씨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중국을 비웃던 그 손가락이 어쩌면 우리를 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 조선소 현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2024년 조선업 미충원율은 14.7%였습니다. 쉽게 말해 10자리 중 1자리 반이 비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8배입니다. 다른 업종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한국조선해양클랜트협회 자료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 약 13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광역시 하나의 직장인을 통째로 새로 채워야 하는 규모죠. 도대체 그 많은 손을 어디서 구할까요? 현장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 용접 현장의 주력은 40대 이상입니다. 한 세대가 그대로 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하나오션의 약 3,000명, 삼성중공업의 약 4,600명, HD현대중공업의 약 4,500명. 3사를 합치면 1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앞으로는 용접공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와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한국 청년들은 이 현장을 떠났을까요?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게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기대 불일치였습니다. 응답의 약 42%가 여기에 몰렸어요. 쉽게 말하면 일은 고된데 손해주는 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회사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한국 3사 합산이익이 분기마다 조 단위로 쌓이고 있어요. 곳간은 터질 듯 가득한데 정작 그 곳간을 지키는 일꾼한테는 품삯이 충분히 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비웃다. 똑같은 함정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면요. 남의 집 불구경에 박수치는 사이 그 불씨가 내 집 처마로 옮겨 붙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숙련 기술의 제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배를 직접 짓는 현장의 손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술을 돈으로 대접해야 사람이 다시 보입니다. 둘째, 사람에게만 기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자동화를 늘리고 친환경과 자율운항 같은 미래 선박으로 옮겨가는 거죠. 적은 손으로도 더 비싼 배를 만드는 길입니다. 셋째, 규제와 신뢰를 우리만의 진입장벽으로 지켜야 합니다. 중국이 끝내 따라오지 못한 게 바로 이 신뢰였으니까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0% 싸다는 그 한 줄 기억하시죠? 선주들은 그 한 줄에 혹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4줄짜리 청구서였어요. 첫 줄은 멈춰선 배의 수리비, 둘째 줄은 25년간 새는 연료비, 셋째 줄은 미국이 보낸 통행료, 그리고 마지막 줄은 똥값이 든 중고선가였습니다. 한 줄 아끼려다 4줄을 토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조선업이 받아든 진짜 청구서이자 그 몰락의 정체였어요. 결국 진리는 단 하나로 모입니다. 싸게 사는 게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고장나고 오래가는 것, 그게 진짜 돈입니다. 한국은 그 길을 택했기에 지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끝까지 지키는 건요, 결국 현장에 제값을 치르는 일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싸다는 이유 하나로 고르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정말 싼 건지, 아니면 나중에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건지, 그 진짜 값을 함께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또 다른 몰락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